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자치분권, 또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지금까지의 자치분권에 대해서 함께 평가해보고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양원제까지 함께 풀어가야 될 과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이두영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옆으로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이신 안성호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으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정규 교수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일단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키워드를 좀 세 분께 먼저 좀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건 순서대로 좀 듣도록 하죠. 이두영 원장님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주권 확립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 30년 동안 사실 성과도 적지 않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중앙에 예속돼 있고 네. 주민주권은 또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중앙에 들러리를 서고 있고 주민은 여전히 국영권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뭐 30년이 좀 됐기 때문에 이제 지역주권 또 주민주권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국민주권을 좀 확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뭐 이렇게 해서 좀 주권 확립 뭐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자치분권은 주권 확립이다. 안 교수님 바로 받아주실까요? 예. 네, 저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지금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절반의 성공이다. 예, 우리 지방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시작됐고 우리 손으로 대표를 뽑고 이름으로써 지방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 신중앙 집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금 일고 있고 네. 또 수도권 인구 집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방을 소멸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절반이라는 게 굉장히 묘한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나머지 채워지지 못한 부분도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부탁드릴까요? 예, 저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소문만 난 잔치라고 좀 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어떤 노력 안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네. 수도권의 집중은 점점 더 과속화되었고 현재 벌써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아직까지도 좀 자치분권에 대한 성과는 미흡하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미흡한 원인이 경제 구조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책권자의 어떤 결정권자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네. 측면에서는 좀 소문만 난 잔치 이렇게 좀 평하고 싶습니다. 네. 자, 세 분의 키워드 들으니까 오늘 들을 얘기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키워드에서도 일종의 지금까지의 자치분권에 대한 좀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먼저 좀 긍정적인 부분, 성과를 일단 조금 더 저희가 자세히 풀어본다면 어떤 부분을 성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신 교수님 바로 이어서 예. 예.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네. 주민자치적 요소가 많이 도입됐고요. 그리고 또 뭐 특례시 도입 등을 통해서 좀 더 광역화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 영역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진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점은 큰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교수님은 네. 어떤 부분이 그래도 성과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작년 말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더 확대해야 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방향이 설정이 됐는데 네. 구체적인 법안은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제정해야 될 이런 문제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좋은 의견을 내시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수용을 해서 구체적인 법안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주민투표법이나 주민들이 직접 또 발의를 해서 이걸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고 과거처럼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과제가 대단히 많다. 예. 그리고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 지방의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문제가 있는데 특히 그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수도권에 요번에 이 부동산으로 지금 대선에 네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동산 문제가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일부 세력들이 있다. 우리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이런 부동산 투기도 네. 해결될 수 있다. 네네. 이 부동산 문제만 해도 지방 분권 균형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이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두 분 다 이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대영 원장님은 성과 어떤 면을 좀 꼽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최근 성과들을 좀 말씀을 좀 예. 해주셨는데 2003년 말에 이제 국회를 통과한 그 지방살리기 3대법이 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리고 이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이게 이제 네네. 한꺼번에 통과가 됐는데 어쨌든 이게 큰 이 지방자치가 이제 우리가 부활되고 나서 한 10여 년 만에 크게 이제 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그것이 법으로 이렇게 제정되면서 큰 흐름을 만들어갔던 게 이제 하나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계속 성과도 있었지만 부침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지방이양 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가 되고, 뭐 최근에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이제 만드는 이 법도 좀 만들어졌습니다. 뭐 고향사랑 기부제 뭐 이런 것도 시행할 수 있게끔 되고, 뭐 지금 이제 안 되고 있는 것은 이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기 위한 그런 네네. 법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좀 상황인데 어쨌든 법적으로나 제도 정책적으로 성과는 분명히 있어요. 예. 하지만 워낙 이제 우리나라가 그 중앙 집권이 뿌리가 깊고 또 워낙 그 중앙 집권 체제가 강력했다 보니까 그것이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보면은 부족한 거죠. 예. 그리고 수도권 집중이 워낙 또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게 가시적 성과로 나오지 않고 그 흐름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방이 여전히 또 위기 예.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성과보다도 아까 뭐 또 다른 위기라는 표현도 쓰셨고 성과가 있었지만 부침도 있다라는 표현 쓰셨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판적인 부분들을 말씀들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속 시원히 그렇다면 이제 풀어가야 할 과제들 좀 듣도록 하겠는데요. 이왕이면 단순히 비판적인 부분들, 문제되는 부분들 외에 대안으로서 발전 방향까지도 좀 같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교수님은 어떤 점들이 좀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보시는지요? 예, 우리가 자치분권 균형 발전이 그동안 왜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퇴행한다는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가? 저는 그 근본적인 해법으로서 이 입법 과정에서의 이 의사결정 구조가 변경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2018년도에 대통령이 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논의도 되지도 않고 그냥 무산돼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국회에서 지방의 이익, 지방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지방에서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을 대표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을 위해서는 국회에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만들므로써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래 양원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예. 봅니다. 어떤 분들은 양원제를 도입하면 우리 한국이 이 연방국가도 아닌데 무슨 양원제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제2공화국 때 4.19 혁명 후에 민주당 정부에서 양원제를 도입한 바가 있고요. 네. 실제는 1952년도에 이승만 정부 때에 양원제가 도입돼서 한 10년 동안 헌법상으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5.16 쿠데타로 네네.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했습니다. 예. 그래서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 특히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하는 것은 군사정부의 잔재를 해소하는 이런 헌법개혁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집중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을까요? 또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두영 원장님. 지방자치부활이 이제 30주년 됐잖아요. 그러면 성인입니다. 이미 이제 그 우리 지방에서 지방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추진하고 스스로 또 책임지는 이런 이제 구조로 가져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어쨌든 부모격이라고 본다라면 부모의 다 관리 감독하에 허락하에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방자치 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는 지방분권을 강화해가지고 지방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이제 이 법 개정 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뭐 우리 안성호 원장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양원제 도입을 비롯한 헌법을 바꿔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지방분권형 개헌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수도권의 초집중화 문제 그리고 지방 소멸의 문제들을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결국은 수도권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도 못 살고 비수도권도 못 사는 이런 이제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것을 이제는 국가 발전 전략으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의 운영 기조를 뭐 저는 대폭 네. 이제는 지방 분권으로, 지방 분산으로 또 분업으로 이렇게 좀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네. 이것도 역시 헌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어떤 국회 중앙 정치권이 네.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위임된 권한이 잘못 행사될 때는 그것을 주권자가 걷어들일 수 있게끔 국민소환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도입하는 뭐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두 분 다 좀 큰 차원의 또 해결 방안들을 일단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신정규 교수님은 어떠시나요? 저는 조금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예. 드릴게요. 먼저 개헌의 시기와 진지성에 대한 것인데 우선 우리가 개헌 지방 자치 또는 자치분권 관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수도권 집중에 따라서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느냐 또는 얼마나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임계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미 그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는 예. 입장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개헌의 방향에 있어서는 그 개헌의 내용을 과연 이제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것이 가장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의 정치 구조는 중앙 집권화되어 있고 그 강력한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가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대의기관에서 결정이 되는 구조인데 예. 그 결정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일정 지역의 이익을 대표한다든지 또는 그게 국회 어떤 정당 중심의 예.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다양화된 지역의 이익을 대표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 좀 더 지향을 하기 위한 개헌의 방향이 네네. 잡혀야 되고, 그다음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저는 재정분권 측면에서 강조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세출 예산 구조로 보면은 지자체가 총 예산의 70% 정도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세입 구조에서 보면은 국세가 거의 70% 80% 가까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쓰기는 많이 쓰는데 예. 전부 꼬리표가 달린 재원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의존 재원, 유전 재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더 자치 또는 자주 재원, 지방세 확충을 통해서 자주 재원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 안성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그 문제를 다룰 때 재정 자주도라는 표현하고 네네. 재정 자립도를 쓰거든요. 보통 이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지방세 구조가 얼마나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지방세 구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역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네. 세수는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수가 없는 지방에서는 결국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보조 재원이나 의존 재원이 늘어나게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막으려면 궁극적으로 지자체가 지방세 확충을 위한 입법권을 좀 확대하는 구조 만들어야 되고,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적어도 지방세 확충이 개별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부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세수가 늘어나요. 하지만 가난한 자치단체는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중앙정부가 재정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재정 조정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지방자치나 자치분권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네. 향후 경제적인 예. 부분도 오늘 예. 이제 뭐 양원제를 우리가 중심으로 좀 이제 얘기를 해야 풀어갈 되겠지만 겁니다. 예. 우리가 지방자치를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은 자치 입법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치 입법권도 제대로 다 우리가 행사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 조직, 자치 행정, 또 그다음에 과세 주권도 뭐 이 제대로 행사를 못 하고 있는 뭐 이런 좀 상황이거든요. 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뭐 통과가 됐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또 의회의 권한도 네. 여전히 한계가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네, 안 교수님. 예, 저는 두 분 말씀하시는 거에 좀 부연 설명을 네네. 하나 강조하고 싶은데요. 예. 예, 우리가 지방의 시대,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좀 만들려면은 이 지방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제도 개혁이 바로 지역 대표형 상원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지역이나 중앙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대표들을 뽑습니다. 대의민주제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하지 않지만, 시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아직도 대단히 미흡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국민들이 원하더라도 국회에서 또 우리가 뽑은 대표들이 직접 입법화하지 않거나 입법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주민들은 거리에 나가서 시위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리의 정치를 극복하고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개혁을 이루려면은 시민 참여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 열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전체 입법의 1%에서 2% 정도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라. 현재 지방에는 주민투표법, 주민발의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 폐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활짝 개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국민투표, 국민발안제 같은 것들, 이것도 과거에 갖고 있던 겁니다. 유신체제 때 없앤 거예요. 이것도 헌법개혁을 통해서 네. 활짝 열어야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제 자치분권의 해결 과제를 이제 여쭤보다 보니까 이 권한을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그 입법 과정이었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변화를 세 분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얘기, 양원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관련 뉴스 함께 보시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양원제 개헌 추진 동력을 모으기 위해 청주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 간담회. 지난 8월 충청권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어 지난달 국회 토론회, 그리고 이번 간담회까지 이종 지사의 양원제 행보가 거칠 것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국비 보조를 통한 신중앙 집권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분권의 첫 단추로 지역 대표형 상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생의 지방정 경험으로 보면은 백약이 무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로지 상원제도 하나만이 유일한 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이 지사는 임기 말 정치력을 양원제 개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의 개헌을 공론화해 후보들의 공약으로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포석입니다. 간담회에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 관련 단체들도 참석해 논의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정부에서 어쨌든 일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국회가 거의 직무유기를 하는 바람에 되지 않아서 다음 정부 때는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 좀 하자. 다만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 필요성은 언급됐지만 권력구조 개편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후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양원제만 놓고 보더라도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는 데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고 예산을 주로 다룰 하원은 인구 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 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시종 지사의 목소리가 주로 나왔습니다만 사실 지난 9월 초부터 해서 전국 17개 광역단체가 한 목소리로 이 자치분권형 개헌의 필요성 또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지금 촉구하는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양원제 도입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제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세 분은 아까 이제 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설을 하신 측면이 있는데 양원제 도입이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서 실제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예, 신 교수님.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재정분권 얘기도 했었는데 예. 그 재정분권과 관련된 국가 단위의 법률 제정에 있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절차가 지방세법이나 아니면 각종세법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나 그냥 의견을 들을 뿐이지 지역의 어떤 이거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네. 이제는 더 이상 일부 정당 또는 중앙의 어떤 관료들에 의해서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탈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예.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 또는 자치분권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치분권의 동력을 될 수 있는 추진체의 어떤 근본적인 지배구조가 중앙정부예요. 지자체가 아니라. 예. 바로 그 점에서 본다면 결국 그 출발은 입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입법 과정에 있어서 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대표형 상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건 조금 법리적인 문제인데 가령 현행 단원제 제도하에서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 정수가 아마 3분의 2까지 갈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말이 국회지 서울시의회와 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다른 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안 나오는 구조가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5명, 6명 나올 지역에서 그 보다 적은 지역에서 한 명만 나오는 구조가 된다고 한다면 네. 선거구를 떠나서 좀 더 광역화된 지역에서의 과다 대표성이 상원 설치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예.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 편차 자체를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3대1, 국회의원은 2대1로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아마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그렇다면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 선출이 되든지 간에 네. 지역의 어떤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이 설치되어야만이 돼야 된다. 예, 충분히 국가적인 정책의사 결정 과정에 네. 지자체의 어떤 이익과 의견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다른 분들, 네. 교수님. 예. 우리가 흔히 지역 정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인간이 지역 정서를 탈피해서 살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고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애국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라에 대한 충성이 없는 사람이 인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지역 정서를 자연스러운 인간 정서로 우리가 일단 받아들이고 네. 그것이 배타성을 띠는 것을 막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예. 현재 우리나라 입법 과정은 이 지역 정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영호남 간에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갈등이 있고 앞으로 이제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과 남한에 이런 갈등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지역 정서를 없는 것처럼 단원제로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예. 이제는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상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역대표형 상원제고 이런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벌써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는 이 양원제, 지역대표형 상원을 만들면은 두 가지 점의 장점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국민 통합입니다. 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입법 과정에 네. 단원제만이 아니라 상원을 둬서 예. 양원제 만들. 또 하나는 우리가 국회에 대한 불신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이거는 국회의원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양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양원제가 필요하다. 네. 우리가 흔히 하원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격정의 하원이라고 합니다. 감정적인 뭐 정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상원은 숙고의 상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설계할 때에는 지역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하원에서 격정을 통해서 논란을 벌이던 것을 다시 한번 예. 성찰하고 수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므로써 예. 우리 대한민국의 입법 과정을 또 정치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필요성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 좀 언급해 주셨고요. 예, 이 원장님. 네. 사실 재작년 말로 이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거든요. 근데 균형발전 분권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부도 그렇고 중앙정치권도 수도권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더 많은 투자와 개발들을 계속 쏟아내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자치분권이라든가 균형발전 쪽에는 그만큼 등한시하는 이게 역력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현재의 국회의원 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이 56%이고 비수도권은 44%입니다.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국가의 의사결정이 수도권 위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책이나 제도나 정책이나 사업 이런 게 수도권 위주로 결정이 되고 예산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네.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중앙이 더 강화가 되는 것이고 수도권이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역이 대등하게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균형발전과 분권을 좀 생각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양원제 도입이 예. 이제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고 뭐 그걸 위해서 이제 저는 그래요. 뭐 정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좀 주장하고 요구해야지 이 문제 가지고 또다시 또 네. 정파적 지역적 이해관계를 또 따져가면 결국은 또 극복하기가 좀 어려운 뭐 이런 한계들이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자, 앞서 지금 토론 내용들도 다 얘기가 조금씩 나왔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른바 단원제에서 좀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신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 의회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있었는데요. 혹시 또 다른 측면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외에 덧붙이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예, 안 교수님. 예, 우리 한국은 대결의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양당제 구도하에서 진영의 이 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당리당략의 정글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저는 국회 내에서 양원제를 만들므로써 상원이 대결 정치를 공론 정치로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네.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다 보고요. 또 지방 분권이 지지부진한 원인, 또 지역균형 발전이 오히려 역행하는 것도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입법 구조가 없기 때문에 네. 계속됐다고 보고 지역 예. 갈등이나 또 국회 신뢰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하는데 양원제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단원제 속에서 대결의 정치였다는 표현 쓰셨는데요. 이두영 원장님은 단원제의 아쉬운 점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뭐 우리 지역의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동남지구 얘기할 수 있죠. 지금 괴산, 보은옥천 정동 4개의 이 기초지자체를 묶어서 하나의 국회의원을 좀 선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 생활권이 다르고 엄청난 범위입니다. 여기 한 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이런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챙기기가 어려운 거죠. 반면에 이제 이 대도시라든가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은 넓지 않은데 인구가 많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여러 명이 선출되는 뭐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 심지어 강원의 경우에는 5개의 기초지자체가 묶여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모두가 똑같이 어떤 동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또 혜택을 누린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게 결국 부익부 빈익빈 예. 현상을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 신 교수님은 덧붙이신 말씀 예, 있으세요? 저는 뭐 같은 맥락이라서 많이는 아니고요. 예. 일단은 특정 지역의 어떤 정치적 의사 대표 기능이 너무 강화되거나 축소된다는 측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네.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런 지금 국회의 문제는 지방의회도 똑같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지방의회도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의회도 결국은 자치구나 아니면 시군구가 인구 편차가 심하게 네. 되면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단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저는 현재의 다른제는 정당 민주주의가 가지는 폐해가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당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된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특정 인물에 의한 정당 지배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고, 심지어 대선 후보도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 정당 민주주의가 가지는 원래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도 네. 불구하고 어떤 독선 내지는 어떤 집중의 그런 문제가 그대로 단원제에 반영되는 예.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또 다른 원을 설치해야만이 이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네. 봅니다. 안 교수님의 대결의 정치가 또 좀 예, 맥이 예, 닿는 예, 예. 그런 말씀이네요. 자, 그렇다면 양원제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에 아까 안 교수님 뭐 국민 통합이라든지 입법 품질 향상이라든지 또 공론의 정치가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점들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양원제가 도입됐을 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점이 좀 달라지게 될까요?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예, 안 교수님. 우리가 양원제를 만든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자는 얘기냐. 예. 현재도 300명이 많아서 서로 싸우는데 또 더 늘리자는 데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민의 정서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제도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OECD 평균을 가지고 우리 5,100만이 사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는 계산해 보면 502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적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마냥 OECD처럼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오랜 동안 이게 연구를 통하고 논의를 통해서 했는데, 상원은 한 50명 정도로 늘리면 좋겠다. 예. 350명 정도의 정원으로 만들고, 그러면 국회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사용하는 운영비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보좌 인력을 8명, 예. 9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줄여서 예. 적절하게 운영을 하면 경비를 늘리지 않고도 현행 경비를 가지고 상원을 만들 네. 수 있다. 국민의 저항을 좀 예.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 충북과 같이 비교적 적은 시도의 경우도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1,000만, 뭐 1,몇백만이 되는 이런 시도와 동등한 대표성을 갖도록 만드는 이런 제도가 외국에서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시도를 단위로 해서 지역을 구분한다고 한다면 네. 한 3명 정도씩, 서울이나 경기도도 3명, 충청북도도 3명. 그리고 저는 제주도하고 세종은 좀 작기 때문에 인구가 100만이 채 안 되는 데에는 한 2명 정도씩 해서 예. 한 49명 정도로 상원을 만든다면 네. 여러 가지로 예.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뭐 그런 그림을 좀 네. 지금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이두영 원장님은 양원제 도입되면 어떤 게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뭐 국민들이 뭐 가장 뭐 쉽게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아마 아시다시피 그 날치기 통과,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사실은 사라지겠죠. 예. 왜냐하면 그 하원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원에서 예. 또 통과가 돼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비수도권 지방의 경우에 또 매번 뭐 긴장하고 있는 게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입니다. 수도권에 이제 더 많은 규제들을 풀어가지고 수도권에 더 많은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는 뭐 이런 법안들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단원제에서는 정말 그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거의 뭐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제는 이 자치분권이라든가 균형 발전에 이제 어쨌든 기능을 수행하는 상원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어떤 정책이나 예산을 수립할 때도 이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그런 그 사업이나 예산을 우리가 국회에 내놓는다 그러면 이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국정 운영에 대한 그 전반적으로 이제는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큰 변화가 네.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예. 신 교수님은 어떤 측면을 생각하시나요? 이미 말씀을 하신 거라서 뭐 예, 그 뭐 부분만 짧게. 일단 예. 제비하고 말씀드린다면 우선 양언제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의 어떤 국가 정책의 의사결정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상원이 가지는 최소한의 권한은 지역의 발전 또는 지역 개발과 관련된 법률엔 동의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걸 전제로 했을 때는 권리 동의권 행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어떤 선거 구간의 인구 편차에 음람이 없이 그런 대표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근본적으로 이제 양언제 도입을 하게 되면 지역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헌법상 기관으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률 개정이라든지 제정에 의해서 지역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의 축소 또는 확대 이런 것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건 아마 뒤에서 이제 양언제 도입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우리가 우리의 상원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목적과 방향성을 좀 잘 선정해야 된다라는 예. 점. 그 점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제가 뭐 더 말씀드리면 이 원장님. 사실 안성 원장님께서 원래 이 지역 대표용 상원제 설계까지 구체적으로 많은 걸 이제 사실은 발표를 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면 단원제 국회에서는 임기가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이 성과주의로 갑니다. 네. 근데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일관성 있게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단원제 국회로 가다 보니까 성과주의로 가는 거죠. 급하게 모든 걸 이제 판단하고 또 그렇게 결정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네. 그러다 보면 국가의 어쨌든 장기적인 어떤 발전이라든가 안정성 이런 문제도 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들 그리고 중앙 관료들이 이 지대 추구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모두가 좀 인정하는 그런 좀 상황인데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더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예. 사실은 이 공권력을 쓰는 거거든요. 자신의 지위와 역할들을 활용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는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큰 변화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저희가 뭐 필요성도 듣고 구체적인 그림에 대한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이게 개헌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대선 후보들의 동의 또 지지가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이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현실적인 전환점이 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신 교수님 먼저 잠깐 드릴까요? 예. 저는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분권 자체에 대한 이슈를 가장 많이 국가적인 아젠다로 어떻게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분권이나 개헌에 관한 논의와 내용들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구성을 해서 네. 대선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또 이것을 어떤 국정의 중요 어떤 이슈 내지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 예. 과제로만 한다면 저는 이번 대선이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안 교수님은 예.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그 상원이 없는 것은 그러고도 이 정도 우리나라가 운영돼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이 상원이 없는 것은
정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상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진국 7개국은 모두 상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15위 국가를 계산해 보니까 한국과 중국만 상원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정협이라고 하는 준상원적인 성격을 갖는 기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없죠. 제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인구 1,200만 이상 되는 나라에 없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OECD 선진국가 그룹에서. 네. 그게 한국과 터키입니다. 터키는 세계에서 가장 사회적 갈등이 심한 나라고 한국도 갈등 공화국이라고 하는 만큼 갈등이 심합니다. 거리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게 이런 이유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거를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먼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원을 만들므로써 또 국회를 더 늘리고 돈을 더 쓰려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않게 네. 우리가 설계를 하면 된다 하는 이번에 할 수 말씀을 있다라는. 드리고요.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압력에 의해서도 정치권에서도 응답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이두영 원장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건 범국민적인 개헌 운동이 전개가 돼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우리 그 지방분권 운동 진영에서 지방 각 주체들과 함께 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고 다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후보들이 서명을 했어요. 근데 국회에서 안 됐지 않습니까? 또 문재인 정부 이미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근데 이걸 강제하려면 결국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국민들이 그런 그 직접적인 행동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요 뭐 앞으로 우리가 개헌을 하려면은 범국민운동을 지역이 나서서 해야 된다. 네. 왜? 중앙의 관료라든가 또는 중앙 정치권은 자신들의 권한과 역할들을 줄여서 지방에 내주려고 절대 안 합니다. 그 속성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강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운동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예. 자, 오늘 양원제 두고 처음 이제 토론하다 보니까 들을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미처 못 다 하신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 원장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이제 내년도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 앞두고 전국의 이제 전문가들 또 시민사회 또 주민자치 대표 이렇게 해서 지금 개헌 국민 운동을 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가 정파적인 또는 뭐 지역적인 이념적인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7년 그 개정돼서 현재 헌법이 지금 있는데 이 벌써 30여 년이 지금 지난 상황이거든요. 시대적 가치도 지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정파와 지역과 이념을 초월해서 함께 개헌운동을 좀 전개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신정규 교수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방자치 자치분권 국토균형 개발 시대적 소명이다.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서울로만 가야 되고 서울로 가서는 집을 못 구하고 출퇴근을 3시간 하는 이런 나라를 과연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서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자치분권 균형 발전에 대한 좀 더 그 거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면에서도 좀 더 관용을 베풀어서 그런 합의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분권과 자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성훈 교수님. 네.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 빈곤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선진국에 진입하는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이 헌법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양원제를 도입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으려고 하면은 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네.
이 헌법개혁은 권력의 이동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는 거부하게 되고 새로운 힘을 가지려고 하는 국민들이 이걸 돌파해내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정말 선도국가가 되기가 어려운 것인데 깨어있는 시민정신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개혁을 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우리가 평화로운 헌법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은 분명 수도권과 지방 각각의 속도와 이유가 있는 발전 방향이 세워질 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